자, 우리 체크부터 우리 제일 앞에 우리 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보통 3학년 1학기 들어가면 앞부분에 보통 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쭉 훑고 나서 3학년 과정에서 시를 배울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배우는지는 살짝 뒷부분에 이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 3학년 과정에서 시에서 뭘 배울 거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우리 이번 학습 목표예요. 심리적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심리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걸 심리라고 불러. 근데 이게 대상이 꼭 아름답고 예뻐야만 내가 그 대상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뭔가 할머니의 주름살 안에서도 어떤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이게 심리적인 체험이야. 내가 뭔가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어. 인생이나 삶의 아름다움을 느꼈어. 이게 심리적인 체험이고 이걸 내가 아름다움을 느끼면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친구에게 그 사진을 보내기도 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데 이 내가 심리적 체험을 가지고 문학을 만들 수도 있겠지. 시를 쓸 수도 있고 내 체험을 바탕으로 수필을 쓸 수도 있고 소설을 쓸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문학 작품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 작가의 심리적 체험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작가의 심리적 인식. 인식이라는 게 뭐니? 심리적 인식은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꼈다. 이 생각이 인식이야. 그 인식을 같이 독자와 공유하게 돼요. 그러면 작가와 독자만 서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누구는 나는 이 표현이 아름다웠어. 누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제가 너무 아름다워. 각각의 아름다움이 각각 다 다를 거야. 이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활동이다. 뭐가? 문학 작품을 쓰거나 읽는 활동은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볼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작품이 창작된 당시 상황을 문학 작품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문학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볼 겁니다. 우리 문학 작품은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이 문학 작품 안에 담기게 되는데 시나 소설 안에서 나타나 있는 소재나 혹은 표현 혹은 인물의 말이나 행동 이 안에서도 당시 시대상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당시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요게 두 가지가 우리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고 또 이것을 감상하면서 단어, 역설, 풍자어 같은 것들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면 시의 뜻과 특징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엄청 많이 배웠을 거야. 시는 어때요? 연과 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읽었을 때 말의 가락이 느껴집니다. 자, 이런 걸 우리 시라고 하죠? 자, 우리 시의 3요소 하면 주제, 운율, 심상. 이 세 가지가 시의 3요소야. 우리 여기 구성요소에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시는 뭐다?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자, 작가가 전하려는 생각이나 느낌을 주제라고 볼 거고, 자, 이것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할 거야. 우리 시어는 시어라는 건 시에 사용된 말, 뭐가 느껴진다? 운율이 느껴져요. 자, 운율이 느껴질 거고요. 자, 운율은 말에서 느껴지는 가락,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 이걸 운율이라고 할 거고, 압축해서 나타내요. 압축, 짧게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시어 안에는 운율만 있는 게 아니라 함축성을 갖게 돼요. 우리 함축성이 뭡니까? 다양한 뜻을 품고 있다. 자, 그래서 압축하기 때문에 비유나 상징과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걸 또렷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심상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라는 건 이런 것이다. 자, 그러면 시의 특징으로 내려가 보면 자, 세련되고 함축적인 시어를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 세련됐다.
시 읽었을 때 이건 안 세련됐는데요?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세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련됨, 어떤 건 도시적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련이라는 건 말을 그냥 갖다 쓴 게 아니야. 시인이 이 시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번을 고민하고 갈고 닦고 고치고 수정해 가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련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세련은 뭐다? 바로 쓴 게 아니라 시어를 갈고 닦아서 바로 운율도 만들고 그리고 심상도 만들고 그리고 의미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련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련된 말. 자, 세련됐다는 건 뭐다? 그냥 갖다 쓴 게 아니라 시인이 어떻게 하면 운율을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시어를 갈고 닦아서. 우리 갈고 닦는 건 조탁이라고도 부르는데 언어를 조탁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세련됐다라고 얘기해요. 또 함축적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 함축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함축은 다양한 뜻을 품고 있다. 자, 우리 시는 짧게 압축되어 있다고 했잖아. 짧은 것 안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양하게 품어요. 보통 상징적 시어를 썼을 때 함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되죠. 왜? 그 시어 안에 다양한 뜻을 품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함축적이라고 해요. 또 읽을 때 말의 가락이 느껴져요. 자, 이게 운율이죠? 자, 말의 가락. 운율이 당연히 느껴집니다. 산문처럼 연과 행의 구분이 없는 시라 할지라도 시는 다 운율이 있어요. 단지 밖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외형률이냐 그 안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내재율이냐의 차이일 뿐 다 운율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심상도 사용하자. 자, 심상을 이미지라고 했는데 우리 보통 심상이라고 하면 쉽게 감각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 심상, 이미지라고 하면 넓은 개념에서는 단순히 감각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느낌이다. 상승 이미지, 떨어진다, 하강 이미지 이런 것들도 넣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감각을 중심으로 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감각,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공감각적 심상 다 들어봤죠? 이런 걸 심상. 심상은 뭐다?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 의미를 뭔가 마음속에 생생하고 또렷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시 속에서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적 화자 또는 서정적 자아라고 부르죠. 자아니까 우리 시에서 뭐라고 나와? 나 또는 우리와 같이 1인칭의 표현으로 나오면 화자가 직접 겉으로 드러난다. 나나 우리라는 말이 없으면 화자는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 라고 구분하죠. 우리 시적 화자가 시인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물론 그때그때 다릅니다. 하지만 시인과 화자를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절대 안 돼요. 자, 아래 시적 화자 설명 다시 나오죠?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다? 시인이 말하려는 생각이나 느낌. 우리 아까 시인이 전달하려는 생각이나 느낌을 뭐라고 불렀어? 두 글자. 뭐라고? 주제라고 불렀어. 그러면 주제를 누가 말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고민해서 내세우는 인물이 시적 화자입니다. 바로 시인이 생각이나 느낌을,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 속에서 내세우는 인물,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 사물이어도 상관없어. 이 시에서 내가 전하려는 내용과 가장 잘 맞으면 돼. 예를 들면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럼 보통 여성적 어조를 많이 사용하고요. 강하게 내 의지를 드러내겠다 하면 남성적 어조를 많이 사용해요. 순수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주로 사용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이나 혹은 분위기, 주제와 누가 가장 잘 맞는가를 고민해서
말하는 일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시적 화자를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바로 시의 분위기와 정서가 잘 나타나죠. 뭐 주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제가 잘 나타나고요. 자, 시적 화자는 시인 자신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화자는 시의 주제랑 잘 맞는 사람이야. 자기 목소리로 했을 때 잘 전달되면 자기 자신을 화자로 설정해요. 대체로 어떨 때 자기 목소리가 효과적일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일 때, 자아 성찰을 하고 있을 때,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거나 앞으로의 의지를 다질 때, 이럴 땐 자기 목소리인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 하지만 내가 아닌 목소리를 내세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 다른 사람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시 속에 시인이라고 나왔는데 오타죠. 화자예요. 자, 시 속의 화자가 직접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나, 우리 있으면 직접 드러났다. 나나 우리란 말이 없으면 겉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아래 예로도 나오지만 자,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같은 경우는 나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고 자, 기영도의 엄마 걱정은 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자가 직접 드러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화자를 중심으로 시 감상하기가 나오죠. 자,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신을 위주로 하지만 앞으로는 내신만 할 것이 아니라 국어 영역 공부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는 배웠던 시만 나오질 않아요. 낯선 시가 나와도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낯선 시도 어려울 게 없어. 왜? 화자가 나한테 얘기를 들려주는 거거든. 만약에 화자가 나타난다면 이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보세요. 자, 어디 있는지. 자, 화자가 어디 있는지. 만약에 작품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시의 상황 밖에서 관찰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만약에 시적 화자가 작품 속에 있다면 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세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른인지 어린아이인지 혹은 동물인지 아니면 사물인지 이런 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를 봐요.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상황이다. 아니면은 뭔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자, 상황 안에서 얘가 보이는 반응이나 태도 혹은 감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 거기에 뭐 저항한다, 혹은 순응한다, 혹은 뭐 마음 아파한다, 그리워한다, 다양한 정서나 태도들이 있겠지? 자, 이게 바로 그냥 그 시의 주제예요. 화자가 나왔을 경우. 화자가 나왔을 경우 그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시적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쉽게 보면 우리 여기는 시적 화자, 기영도의 엄마 걱정에는 시적 화자가 나왔고 우리 이거 2학년 때 배우는 시죠. 대체로 아는 시니까 잠깐 보면 열무 30단은 이거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차박자랑 방해당겨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시적 화자는 나고 숙제를 하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이가 어린 아이야. 그리고 뭐 하고 있어? 작품 속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시작한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자, 근데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라는 걸로 봐서 엄마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특히 찬바처럼 당겼다. 차가운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화자의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서글픔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화자 어떤 상황? 엄마가 시장을 갔는데 혼자 숙제하는 상황이야. 근데 어때? 엄마를 안타깝게 기다리는데 오진 않고 외롭고 쓸쓸해. 자,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뭐야? 엄마를 기다리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 이렇게 주제를 뽑아볼 수 있다는 거야. 물론 2연까지 보면 2연에서는 그때를 회상하는 어른의 목소리로 바뀌고 바로 어린 시절 외롭고 서글펐던 기억에 대한 회상이 바로 주제가 되죠. 바로 이렇게 화자가 누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얘가 지금 어떤 태도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면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오른쪽. 자,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운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너무 기본적인 거야. 이거 예비 중1 때 하는 겁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속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을 내재율이라고 부르죠. 그 속에서 은근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보통 내재율은 어디서 나오냐? 자유시나 산문시와 같이 규칙 없이 쓰여진 시들에서 안에서 은근한 운율이 느껴져요. 외형률은 바깥에 형식적으로 운율이 딱딱딱 나오는 운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언제? 정형식.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에서 외형률이 나오겠죠? 대체로 우리가 배운 데서는 시조. 시조 같은 경우가 외형률입니다. 자, 운율은 어떤 느낌? 자,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뭔가 경쾌한 느낌, 그리고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노래 부를 때 같은 어떤 분위기야? 보자. 리듬. 뭐야? 리듬? 리듬 효과야? 그래? 자, 어쨌든 노래 부를 때 같은 효과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 같은 어떤 음악적인 효과. 리듬이요?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음악적 효과예요. 노래 부르는 느낌을 만들어 줄 거야. 자, 시의 의미나 어울려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운율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소리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그 소리의 쉬는 텀을 반복하거나 뭔가 박자를 만들어 줘야 되겠지. 자, 우리 요즘에 랩 같은 거 인기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잘 알 거야. 같은 운. 자, 음은 자음이나 모음이요. 자음, 모음. 옆에 보면 찰박거리는 맨발들 하고 나오는데 찰 할 때 리을. 자, 거리는 는 할 때 는, 맨발들 할 때도 역시 니은, 리을, 리을 받침들이 나오면서 운율을 만들어주고 있죠. 사실 이 시는 이것뿐만 아니라 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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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들, 맨발들, 맨발들 하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운율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어, 단어나 식구, 구라고 하면 2어절 이상을 말해, 2어절 이상. 자, 얘네들이 결합해서 반복되면서도 운율을 만들어요. 여기 보면 당신, 당신, 이전노라, 이전노라 이런 애들이 운율 만들어주고 투명한 신발, 벌거벗은 임금님 신발. 자, 신발, 신발 반복했죠? 자,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도 운율 만들어줍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디를 뭐뭐해서 어디로가 반복되죠. 또 이번에는 글자 수의 반복이야. 글자 수의 반복.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음수율이라고도 부르는데 봄바람, 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틉니다. 이렇게 반복되고요. 7, 5입니다. 우리 보통 7호조는요. 3음보도 반복돼요. 이렇게 음보 밑에 나오지 끊어있기. 어떻게 쓰는 거냐면 봄바람, 하늘, 넘노는 길에 3번,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뜹니다. 3번. 자, 이렇게 3번씩 끊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보통 3음보 7호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민요적 율격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끊어읽기, 음보의 반복. 자, 음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시조죠, 시조. 자, 시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조. 자, 시조는 4번씩 끊어줍니다. 이모음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4번 백골이 진도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특히 시조 같은 경우는 글자 수도 반복되죠. 셋, 넷을 기본 글자로 합니다. 셋, 넷, 셋, 넷, 셋, 넷, 넷, 넷 이렇게. 또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 자, 우리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을 음성, 상, 징, 라고 부를 거고. 자, 소리를 흉내내면 의성어, 모양을 흉내내면 의태어. 여기서 보시면 너훌 같은 경우 움직이는 모양이 나타나는 의태어, 너훌이 반복되면서 역시 운율을 만들어주죠. 자, 이런 것들이 뭐한다? 운율을 만드는 요소들. 다 소리나 혹은 소리의 쉬는 텀이나 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운율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자, 우리 반어 역설풍자는 다음 주에 나갈 거고요. 자, 오늘 배울 시에서 알아야 되는 건 우리 다음 페이지의 6번. 자, 시에서의 심리적 체험입니다. 자, 우리 아까도 봤지만 심리적 체험이라는 건 뭐다? 내가 어떤 것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면 심리적 체험이라고 했어. 심리적 체험 뭐다? 자, 뭔가 감동과 깨달음을 얻거나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심리적 체험이다. 근데 대상이 꼭 예뻐야 아름다운 건 아니라고 그랬어. 못생긴 것일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고 혹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다. 감동적이다. 아름답다를 느끼면 이게 바로 그냥 심리적 체험이야. 자, 그래서 작가와 독자. 작가가 이것을 표현하면 독자는 이걸 읽으면서 그 안에 작가의 경험이나 작가의 그 심리적 인식을 같이 느끼고 혹은 나만의 심리적 인식으로 새롭게 발견하고 나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느낀 바가 있죠. 이걸 다른 독자랑 또 공유해요. 그래서 내가 봤던 것 외에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심리적 인식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한다? 우리 소통 과정이라고 그랬죠? 작가와 독자. 자, 뭐예요? 독자가 작가는 표현하고 독자는 자, 간접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나를 성찰해요. 나를 되돌아봐야 돼. 그리고 독자와 독자는 뭐 할 거야? 다른 독자랑 공유하고 비교해 내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 볼 수 있죠? 심리적 인식이 확장돼요. 자, 아래는 제 막매가가 예로 나오고 있는데요. 작가가 현실의 심리적 체험에서 얻은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독자가 이것을 간접 체험하면서 느끼고 그리고 다른 독자와 감동과 깨달음을 공유하면서 심리적 경험을 확장합니다. 바로 이런 심리적인 체험과 소통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상이나 삶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고 내 삶을 성찰하게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어디까지 풀 거냐면 앞에 페이지에서는 6번까지 핵심 체크 6번까지 자, 그리고 10페이지에서는 9번, 10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10번. 10번 풀려면 얘를 살짝 봐야겠네요. 자, 사회문화, 9번까지만 풀게요. 9번. 9번이 아니죠? 쏘리. 자, 우리 아까 여기 6번까지만 풀겠습니다. 6번. 자, 그럼 우리 이제 다 풀었으니까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1번 볼게요. 자, 시는 뭐가 있는 언어로? 운율이 있는 언어로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문학이다. 자, 2번 시인은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 주제라고 그랬고 자, 누구? 시적 화자를 내세운다. 자, 시어. 시 속에 사용된 말들은 뭐 하려고? 바로 정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자, 짧은 것 안에 다양한 뜻을 품는 함축적 의미예요. 그리고 함축은 상징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자, 또 시적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조, 말투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자, 시에서는요. 운율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안에서 은근히 드러날 때도 있어. 겉으로 드러나면 외형률, 안에 있으면 내재율. 자, 운율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면 뭐라고? 외형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건 너무 쉬웠네요. 자, 운율 형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어요. 자, 얘는 시조죠. 시조는 4음보에 한 음보당 글자 수가 3, 4 또는 4, 4조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3, 4, 3, 4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자, 3, 4, 4, 4 이명한 여기 세 글자 고정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우리 보통 종장의 음수는 3, 5, 4, 3이 기본 음수. 여기서 3은 고정. 그 뒤에는 한두 글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6글자로 하나 늘었지만 그 다음 다시 4, 3 글자 수 맞춰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운을 만드는 방법은 끊어읽기의 반복과 글자 수의 반복이죠. 자, 그러면 글자 수를 일정하게 반복했다. 일정하게 끊어읽기를 반복했다. 자, 2번 시 속에서 말하는 이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적 화자를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밑줄 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자, 하늘은 자신의 어떤 양심이나 혹은 양심의 판단 기준, 잣대 혹은 절대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화자의 소망이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잎새에 이는 바람은 도대체 뭐냐? 자, 작은 내면의 흔들림. 살짝 흔들렸어. 나 부끄러워 없고 살고 싶은데 살짝 부끄러운 생각이 났었어. 여기에도 괴로웠어요. 자, 뭐 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죠.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시에서 나는 서정적 자. 자, 서정적 자가 화자라고 했어요. 자, 화자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자, 시인 대신 말하는 사람이고요. 고백적이고 반성적인 말투를 계속 쓰고 있어요. 시인이 자신의 생각, 바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죠. 사실 이 시의 화자는 시인과 일치합니다. 5번이 틀렸죠. 생각을 잘 전달하려고 만든 거예요. 4번. 자, 다음 시의 운율 형성 요소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서늘한, 돌담에, 달빛이 들어. 자, 뭐가 느껴져요? 리을음이 반복된다는 게 느껴집니까? 자, 리을음이 반복되어 기역. 같은 의문의 반복.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자, 해 또는 해야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러면 뭐예요? 디귿 같은 단어의 반복. 3번은요.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3번씩 끊어읽기가 반복됩니다. 니은 일정한 음보의 반복. 자, 마지막 5번. 자,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져야 이걸 우리는 운율이라고 부르죠. 시인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자세하게 아니요. 함축적으로. 자, 3번 마음속의 이미지. 이미지 뭐라고 그랬지? 심상. 화자를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 거고요. 일상에서 쓰이는 표현보다 다듬어진 표현, 우리 이런 거 뭐라고 그랬어? 세련된 표현. 자, 그럼 몇 번이 틀렸어? 2번. 자, 우리 시는 자세하게 표현하는 갈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김춘수의 꽃이에요. 자, 보면 천재 다정목에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김춘수의 꽃은 천재 박영목만 알아야 되는 시가 아닙니다. 이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 정도 시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 시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교재로 나가는 이유도 교과서마다 중요한 시들이 나오는 출판사가 있고 어떤 출판사는 그냥 정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만 쓰인 거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꼭 베이스가 될 만한 시가 아닌 출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시들,
고등학교 가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중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시들이 같이 나올 거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춘수 시는요, 굉장히 관념적인 시들을 많이 씁니다. 관념이다 보니까 어떻겠니? 보통 아주 쉬운 시를 쓰진 않아요. 좀 어려워요. 자, 김춘수의 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김춘수 시부터 볼까? 자,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를 주로 씁니다. 인식의 시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념적인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시 이 시도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꽃은 진짜 꽃이 아니에요. 진짜 꽃.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고 관념적 존재로서의 꽃입니다. 관념적 대상으로서의 꽃이고, 여기서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 뜻해요. 진짜 꽃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니까 상징적 시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자, 그럼 이 시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하기 전, 그때는 얘는 그냥 뭐야? 몸짓밖에 안 돼, 몸짓. 자, 몸짓은 뭘까? 무의미한 존재, 의미가 없는 존재야. 자, 근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뭐가 돼? 꽃이 돼요. 꽃은 아까 뭐라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도대체 뭘까? 바로 대상의 본질을 알아차려 봐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길에서 마주쳐요. 그냥 쓱쓱쓱 지나치지. 자, 그 사람들은 다 뭐야?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야. 누구랑 지나쳤는지도 기억조차 안 나. 내일 같은 사람을 또 마주쳐도 그 사람인지 몰라. 이런 게 뭐야? 하나의 몸짓 같은 존재들. 무의미한 존재야. 하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라고?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려 봐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죠. 이게 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새학기가 시작되면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어때? 처음은 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자요. 나에게 그냥 의미 없는 존재들이야. 하지만 그러다가 서로 이름을 알려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를 알아봤을 때, 바로 대상의 본질을 알아차렸을 때, 이게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 대상의 본질, 이 친구는 그러저러한 친구야 라는 걸 알아봤을 때 이 친구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건 대상의 본질을 알아봐주는 것. 그것을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의 차이로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그에게 이름 부르는 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뭐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라고 했어. 빛깔과 향기. 바로 이건 뭐게? 나의 본질, 내 개성이야. 나의 본질. 내 본질, 내 개성에 알맞는. 자, 우리 알맞는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얘는 시적 허용이에요. 우리 시적 허용이 뭐예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 안에서 의미를 강조하거나 은유를 만들고자 할 때 시인이 의도적으로 틀리게 쓰는 거야. 이건 된다는 거죠. 이게 시적 허용.
그럼 원래 표현은 뭐게? 알맞은이라고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자, 그럼 내 소원은 뭐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다 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왜? 나도 그에게로 가서 나도 뭐가 되고 싶어요?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자,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뭐 하고 싶다, 되고 싶다. 자, 이거 뭐니? 소망이죠, 소망. 자, 그럼 어조는 뭐야? 이 간절한 소망의 어조. 간절한 어조로 소망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망. 간절한 어조.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자, 그리고 나서 뭐래? 나에게 그가 꽃이 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꽃이 되고 싶고 우리로 확장되죠?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은 뭐겠니? 의미 있는 존재겠지? 자,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자, 너는 나, 나는 너. 바로 뭐? 서로에게. 일방적 관계가 아니야. 서로에게. 자,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역시 시적 허용입니다. 자, 이중 피동을 사용하고 있어요. 잊히다 혹은 잊어지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있다에 어지다가 다 왔어.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고치려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잊히지 않는. 이게 더 자연스럽죠. 잊히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눈짓은 뭐예요? 그렇다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자, 꽃은 뭐라고? 그냥 의미 있는 존재. 눈짓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바로 위에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우리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자, 소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 시의 구조가 점차 확장되거든?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인식의 대상이 누구인지 봅니다. 인식의 대상 혹은 인식의 주체. 자, 누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인식의 주체. 주체가 뭐니? 누가 인식을 해준다. 자, 지금 처음엔 누가 인식해? 내가 그를 인식해줬죠. 그리고 나면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요. 누구 또는 그입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나에서 너, 그리고 더 바깥으로 나가죠? 우리가 서로 인식해요. 나에서 누군가, 그로 확대되고 여기서 우리로 더 크게 확대됩니다. 역시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뭐였어요?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의미 없는 존재. 여기에서 꽃이 되고 의미 있는 존재. 그리고 나서 무엇 또는 눈짓이 되죠. 바로
뭐 하고 싶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 싶다. 서로 의미 있는 관계 맺음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시입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주제는 뭐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 자, 서로에게 눈짓 같은 관계가 되기를 소망한다. 자, 간절한 어조로 소망을 드러냈다.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반복했고요. 의미 있는 존재를 꽃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자, 이름을 부른다는 건 바로 뭐다? 자, 대상의 존재를 인식해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지문 내용 확인 같이 보고 오른쪽 문제 각자 풀게요. 자, 1번. 자, 되고 싶다 라는 식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특히 화자의 소망을 강조해 줍니다. 반복이 되니까 간절한 소망의 어조죠. 자,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고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이름 부르기 전은 뭐였어?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 하지만 꽃과 눈짓은 이름을 부르고 나서 의미가 있는 존재,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른쪽 페이지 문제 풀어주세요.